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자, 2017년도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오늘이 하이라이트라고 그랬는데 많이 받으셨어요 보니까. 그 같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수험생은 어린 수험생이든 여러분 같은 성인 그 수험생이든 항상 보면 묵묵히 가야 되는 거죠. 앞만 보고. 그래서 그냥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된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주 5일제로 공부하고 이런 거 수험생은 뭐 일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이나 주 5일제 근무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묵묵히 그냥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453페이지 양도속세 계산 구조 있죠.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양도속세를 계산하냐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의 한 종류라 소득세 총설 적인 내용들을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고, 또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입니다. 개인 단위. 그래서 부부 소득도 여러분들 맞벌이 부부 있으면 맞벌이 해가지고 소득이 각각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소득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따로따로 각각 계산합니다. 그런 것처럼 부부 공동 명의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각각 계산합니다.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지는 거지 연대 납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는 뭐 당연히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시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소득세 과세 방식도 배웠는데, 소득세 과세 방식에는 원래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제가 알려드렸어요.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것은 소득의 종류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같은 소득들을 소득의 종류 관계없이 1년을 단위로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분류과세 방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채택하는 과세 방식이죠.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에 합산해서, 즉 포함해서 과세해요, 구분해서 과세해요.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로 분류해서 양도소득만 따로.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이요,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에 합산하여 포함하여 과세한다. X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고개를 드시고 소득세, 우리 납세무자는 자연인 개인인데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거주자다 그러면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 관계없이 주소나 거소로 판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거주자고, 또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또 역시 거주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니까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을 우리가 비거주자라고 하고요. 자, 거주자 그러면 항상 싸이를 떠올리고, 비거주자 그러면 팥가수 마돈나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 소득도 다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비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소득만,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 소득만 납세무가 있지 국외 소득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납세무 있다.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마돈나가 우리나라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을 양도했다. 당연히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고요, 소득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죠. 저처럼 뭐 강의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저 마이크 잡았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소득이 없는 곳에 마이크 안 잡는다고 그랬고 얘기 드렸죠. 그러면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 신고하라고 하면 1년 내내 신고하다가 판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해서 과세를 합니다. 소득세 과세 기간은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나는 소득세 과세 기간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과세 기간으로 할 거다. 납세무자가 과세 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자, 소득세 과세 기간은 뭐 중간에 사업을 개시하든 중간에 폐업을 하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는데 예외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사망한 날까지. 또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해서 비거주자가 된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출국
한 날이에요, 전날이에요? 한 날까지, 수급한 날까지, 전날 아니고, 자,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그런 예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우리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고, 양도소득세 인세입니다.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두 개 중에서 여기는 인세니까 납세무자 인적상 고려해서 개별과세, 합산과세예요. 개별과세한다, 합산과세한다? 합산과세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부동산을 뭐 여러 번 팔았어요. 1월 달에도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았다 그러면 그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양도소득세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현황 부과합니다. 양도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요. 이건 뭐 교재 없어도 당연히 들어간 말이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배웠습니다.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되느냐? 과세 대상. 자, 먼저 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건축물이 아니라. 건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건축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건축법상의 건축물, 즉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는데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는 건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을 포함해서 하여튼 건물 대상이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대상이 되는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에요?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자,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고 지상권, 전세권.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근데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다 보니까 얘는 반드시 보면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28회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 이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 대표적인 예인데 그 대표적인 예를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자,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에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몇 가지 예가 있었는데 네 가지 알려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대표적인 예를 뭘 들어드렸어요? 그 예가 뭐냐고. 얘가 아파트 당첨권, 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 건물이 완성되면 아파트 분격 체결해가지고 그 아파트 완공되면 그 아파트 취득할 수 있게 되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상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채권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주부 수강생이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치르고요. 잔금 치르기 전에 애들 아빠 명의로, 저희 애들 아빠 명의로 명의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되는 거 알려드렸고, 자, 지문에 깔려 나오면 다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기타 자산 네 가지가 있었는데 글자 그대로 기타 자산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타 싸그리 몽땅 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건도 있고요. 근데 그건 안 가르쳐 드렸고요. 자, 나중에 중요하지도 않고 나중에 살짝 보면 되고, 자,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이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습니다. 명칭 불문하고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시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래서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등등 다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영업권은 반드시 뭐랑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28회 시험에 정답 지문 아니었지만 지문에 나온 게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대상입니까? 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게 이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뭐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제가 이것도 맨날 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 드렸던 거고. 자,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은 대상인데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영어권만 단독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아이고 오늘 대답도 안 하고 별로. 자 봅니다. 그 다음에 또 고개를 드시고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이 주식을 제외하고 영어권 있잖아요. 영어권. 영어권이라네. 이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하고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 있는데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잠깐 단상하느라고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 있는데 여러분요. 그 주식 출자 지분 원칙적으로 비상장,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돼요. 대주주가 양도하든 소액주주가 양도하든. 근데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원칙 대상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 안 내잖아요. 자,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되는데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엔드가 아니라 또는 장외거래,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할 때 이런 때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입니다. 하여튼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아니면 소액주주가 양도하더라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그러면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파생상품, 코스피 200 선물 옵션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융상품, 요 파생상품도 대상이 된다, 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 대상 살펴봤고요. 양도소득세 여러분,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누가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요건 그래도 목소리가 크네. 좋습니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예, 어떤 분들은 강의 끝나고 나면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근데 뭘 하나도 몰라. 그러면 그러면서 가는 분들이 하나도 모르는 게 아니죠. 이렇게 대답이 크게 나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유상 이전이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질과 원칙상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양도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고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닌데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뭘 들어드렸어요? 그렇지.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제기한테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이런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 형식을 빌리는데 실질은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이 아니어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 28회 시험 요번에 나온 게 지난 시험에 나온 게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완전히 대가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반드시 사실상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상속 증여 우리가 상속 증여받았다. 자, 그러면 어떤 수강생분이 물어봤었는데 상속 증여받았다 그러면 상속 증여받았는데 이따가 이제 취득 시기 할 때 좀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가 팔 때 있잖아요. 팔 때. 그때는 이제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상속 증여로 이전할 때 그때는 돌아가신 분이 세금 내라고 돌아가신 분한테 양도세 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상속 증여 등 무상 이전할 때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이따 나오지만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그때는 이제 양도세가 부과되니까 그때 보유기간 계산할 때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볼 것이냐. 이따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간에 자, 양도는 이렇게 사실상 유상 이전이어야 합니다. 또 양도로 보는 유형과 보지 않는 유형이 있었는데 28회 시험 전에 제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고 무조건 나왔고요. 양도세 대상도 그렇고 나왔습니다. 29회 시험은 28회 시험처럼 과세대상 문제 한 문제,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요거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여기서 나올 가능성보다는 29회 시험은 여기서 그냥 종합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그럴 때 양도로 보는 유형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몇 가지 배웠어요. 매매, 이전한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 대표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이고 공매나 경매
경매로 이전할 때 공매나 경매의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합니까? 예. 어떤 주부 수강생 얘기 드렸잖아요. 자기 친구 얘기라고 하면서 실망해가지고 와가지고 물어본 수강생 얘기 드렸죠. 공매나 경매로 이전할 때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이니까. 그 다음에 교환,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양도에 해당하죠. 예. 저 설립회사로부터 주식이나 출자 지분 받고 부동산 같은 거 사실상 이전하니까. 자,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수용. 강제로 매매 이루어져도 수용도 보상금 받고 이전이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매매, 교환, 공매, 경매 포함해서 매매, 교환, 그 다음에 법인의 현물 출자, 수용 이런 거 양도에 해당하고 부담부 증여하고 대물 변제는 이제 좀 중요하고 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무상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는 경우에 자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사이에 왔다 갔다 할 때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벌어질 때 그때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류지라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쓰려고 보류했는 공공용지나 공사비에 대체하기 위한 채비지를 말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자 교환은 원래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데 거래 양당사 모두에게. 근데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지적경계가 그냥 삐뚤삐뚤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교환이 이루어질 때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요건이 있는데 요건까지 우리가 배웠나 모르겠네요. 원래 이제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20%를 초과하면 안 되는데 자 그때는 이제 양도로 보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하여튼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물론 양도담보 금방 말씀드렸고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단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하고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 보유기간이 양도세에서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가 중요한데 그럴 때 자 보유기간 그러면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할 때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적으로 자 계약상장금지기비를 취득시로 해요. 아니면 실제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로 해요. 양도 및 취득 시 어느 때로 한다? 예, 사실상 대금 청산일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일과는 관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해요, 불분명. 자, 그러면 어느 때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어느 때를 양도 및 취득시로 한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그럼 언제입니까? 등기접수일. 그래서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실무적으로도 자, 어느 때를 양도 및 취득시로 하느냐 보유한 판정할 때 등기접수일하고 대금 청산일하고 둘 중 비교해서 뭐예요? 빠른 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아까 그랬어요. 상속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전할 때 돌아가셔 이렇게 이전할 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무상이전이니까 그 상속받은 자산을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할 것이냐. 자 그럴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느냐. 상속받은 자산은 어느 때? 상속개시일. 자,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계약일이에요? 아니면 증여받은 날이에요? 네? 오늘 나눠드린 문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증여받은 날이에요? 증여계약일이에요? 증여받은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취득세는 증여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받은 날. 증여받은 날이라는 게 예규나 판례에서는 그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묻지는 않고요. 하여튼 증여받은 날, 양도세 이런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453페이지 공사 양도세 계산 구조입니다. 고개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아이고, 자, 목 운동 반대로 더 돌리시고요.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우리가 그 오늘 주말인데 매주 뭐 우리가 주말에 저 세법은 강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말이긴 주말인데 그 흔했던 주말은 아니죠. 오늘은 그래도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해는 뭐 누구 말 맞다나 해는 어제도 뜨고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뜨고 원래 계속 그냥 뜨고 지는데 그래서 지구 자전하면서 근데 우리들이 이제 그 이렇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연도를 정해놨잖아요. 오늘까지는 12월 30일, 내일부터 이제 1월 1일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런 의미들을 갖고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이제 주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마지막 그 주말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새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 그때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희 하시면 안 되고 이제 1차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 과목 부족한 거 쭉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습니다. 멈추지 말고 쭉 한번 그 인강 한번 11월 12월 강의했던 거 들어보고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부족한 과목 하나 잡아가지고 쭉 한번 들어보시고 뭐 공법 같은 거 들어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그 세법은 우리 그 강의한 거에 앞뒤로 제가 복습한 것만이라도 앞뒤로 복습한 거 그거만이라도 쭉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1월 달을 맞이하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이제 쉽게 저 중간에 막 모르는 내용 나와도 멈추지 말고 쭉 그냥 듣고 스킵 한번 하고 저 1월 달 강의를 듣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 잘 안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453페이지 양도세 계산 구조인데 이 펴놓으시고 있잖아요. 이 펴놓으시고 제 설명을 쭉 듣습니다. 교재는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있죠? 계산 구조 한번 봅니다. 계산 과정. 먼저요, 양도소득세 이렇게 계산해요. 적지 말고 일단 봅니다,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이요. 이번에 파는 가격에서 필요경비라는 걸 빼요. 그래서 필요경비를 빼서 뭘 구하냐면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억 원에 사는데 1억 원에 팔았다. 양도 차익 빵이잖아요. 1억 원에 사는데 7천만 원에 팔았다. 마이너스 3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즉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그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이요. 내가 예전에 그 샀던 가격, 취득가격 여기다가 이제 기타 필요경비라는 것을 공지하는데 기타 필요경비요. 그래서 기타 필요경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양도차익을 구한 다음에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데 어떤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걸 구해요.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게 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할 때는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합니다. 여러분 한번 또 제가 매년 물어보는데 이걸 이제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요.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은지. 장기 그러면 대개 우리 소득세에서 양도세에서는 장기 그러면 대개 3년 이상을 얘기합니다. 법에 정해진 건 아닌데 관행적으로 장기 그러면 대개 한 3년 이상을 얘기하고요. 단기 그러면 1년 이내를 대개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 좋겠어요? 아니면 단기 보유하다가 파는 것이 국가적 입장에서 좋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국가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예? 자, 장기 앞에서 나왔고 또 단기 나왔고 우리 공부 잘하게 생긴 저기들이 답이 엇갈렸네. 자, 여러분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시겠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제가 보니까 공부 또 굉장히 잘했을 것 같은 분이 또 우리 또 있잖아요. 단기에 장기예요. 본인 단기? 좋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단기 한 몇 개월 만에 한두 달 만에 부동산을 그걸 팔아요. 팔 때 손해보고 안 팔겠죠? 그래서 얹어서 팔아요. 그럼 그걸 산 사람이 또 팔면서 손해보고 안 팔고 얹어서 팔겠죠? 또 얹어서 팔고 그러면 단기간에 그냥 뭐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갔다가 이거 아닌데 이래가지고 가만히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면 그러면은 나라 전체가 절대 안 나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서민들이 집을 사기를 집 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한 몇십 년을 집 하나 살려면 서울에서 안 쓰고 모아야지 집을 사고 막 그러니까,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없으면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집값이 단값으로 폭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주택 가격이 있잖아요. 주택 가격이 소득 대비해 가지고 너무 높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면
다른 선진국일수록 그 주식에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주식을 사잖아요. 그래서 주식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묻어두고 그 주식을 또 자기 자식들한테 상속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외국은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주식은 대개 보면 거의 투기성이고 대개 돈 생기면 안전한 자산으로 뭘 어디다가 모아놓은 재산을 어디다가 자산을 투자해요? 부동산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개사 공부하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좌우지간 인구 많고 땅덩어리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부동산에 다 자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괜찮고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사를 꼭 안 차리더라도 부동산을 이렇게 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어떻든 간에 돈은 이거로 봅니다. 아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제가 강의하면서도 그렇지만 아무리 강의해가지고 돌아다녀봤자 허망한 게 뭐냐면 뭐 집 한 번씩 사고 팔고 하면서 뭐 몇 천만 원, 뭐 심지어는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몇 천만 원 남겨서 팔고 어떤 사람은 뭐 몇 억씩 남겨서 팔고 그러면은 그런 거 들을 때마다 강의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버는 게 아니라 모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매출은 많이 나오지만 뭐 돌아다니면서 경비 빼고 뭐 하고 나가는 돈이 요즘 엄청 많잖아요. 그 나가는 돈 다 뭐 하고 그러면 말 그대로 저축하는 돈은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일할 맛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좌우지간 부동산으로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이 거의 관념이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투자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거주 목적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자꾸 거주 쪽으로 이걸 바꾸려고 하잖아요, 정책을. 주택은 거주 개념이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그게 안 돼요. 이게 쉽지 않고 거주가 아니라 거주도 거주지만 자산 정식 수단으로 여기고 투자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집값이 소득 대비가 우리나라 사실은 높아요. 이게 근데 집값이 좀 떨어져야 돼. 사실은 너무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5억 하던 집이 2억 5천으로 반값으로 폭락했다고 쳐요. 갑자기 한 일주일 사이에 자고 일어났더니 5억 하던 집이 내 집이 2억 5천이 됐어요. 그럼 망한 거죠, 완전히? 은행도 여러분요, 5억에 맞춰서 대출해 줬는데 그게 2억 5천이 돼버렸어요. 은행 다 부실화되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개인들도 벌써 망한 거죠. 벌써 자산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그럼 소비 줄이고 애들 학원 보내던 거 다 끊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여러분요, 장기 보유하는 게 좋아요. 장기 보유하면서 이렇게 거래가 활성화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거지. 단기 보유하다가 팔고 단기 보유 팔고 이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국가적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수강생들은 단기 보유하면서 막 몇 개월 만에 팔고 그러면 그럼 세금 많이 걷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양도소득세 갖고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양도세는 세수의 일부지. 그게 일부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는 장기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장기 보유라고 말만 하면 뭐예요? 메리트가 있어야죠. 그래서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기간에 따라 특별히 공제하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자, 양도 차익에서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하고요. 이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 과세표준이 결정돼요. 그럼 과표 결정되면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 똑같아요.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 구하잖아요.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특히 이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이 복잡한데 이 과정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 계산 과정이 머릿속에 있어야지 배우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응용 문제 풀 수 있고 계산 문제 풀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항상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우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데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그래서 가, 필, 차, 장, 소, 기, 과 이렇게 외웁니다. 이 차장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차장. 양도차익 계산 장기 보유특별공제 이 차장이 중요합니다. 제가 28회 시험 때 차장이 중요하다. 양도차익 계산 시험에 나오고 또 장기 보유특별공제 시험에 나온다 그랬는데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안 나왔어요. 양도차익 이거는 관련한 것은 시험은 계속 나왔는데 그래서 29회 시험에서도 역시 차장 양도차익 계산 중요하고요. 장기 보유특별공제 28회 안 나왔기 때문에 29회 시험에는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오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은 절대 안 하지만
장기 보유통제 28에 안 나왔기 때문에 29에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차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 장기 보유특별공제 차장이 중요한데, 자 물어보겠습니다. 차장 그러면 차장이란 말을 들으면 단어 딱 차장이란 단어를 들었어요. 어떤 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지. 차장이란 말은 이거를 이럴 때 내가 썼는데 차장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게 연상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분 가만히 계시고 차장이란 단어 들으니까 어떤 게 연상돼? 차장 과장 위에 그 차장 부장 아래 차장 그게 떠오르죠. 자 차장이란 단어 듣고 어떤 게 연상돼? 본인 빨리 머리만큼 뭘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머리 극적거리고 그래. 바로 뒤에 어떤 게 떠올라요? 출발 오라의 버스 차장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 20대나 30대 초반 수강생들한테 차장이라는 단어를 듣고 뭐가 연상되냐 그러면 회사 부장 아래 차장이 연상된대요. 근데 나이 30 후반, 40, 50, 60대 분들은 차장이라는 단어를 듣고서 뭐가 연상되냐 그러면 예전에 버스에 요금 받고 출발 오라이 하고 뭐 내리실 정거장 안내하고 막 이런 거 했던, 그리고 옛날에 막 그 만원 버스일 때는 막 그 버스 차장이 이렇게 사람들 밀어놓고서 이렇게 막 매달려서 가고 막 그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막 그런 거 그 버스에 그 차장이 떠오른답니다. 그 요금 받고 그랬던.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차장이라는 내가 말을 했을 때 어떤 게 연상되냐고 물어봤을 때 회사 부장 아래 차장이 떠올랐다 그러면 신세대고, 버스 차장 떠올랐다 그러면 난 신세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 옛날에 버스 차장하고 눈길 주고받으면서 출근길에 썸 탄 적 있다 이러면은 완전 신세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보니까 앞쪽은 저기 아까 대답 안 했는데 뭐가 떠올랐어? 둘 다 떠올랐다고? 그럼 중간적인 나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좋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차장은 버스 차장입니다. 지금 버스 차장인데 예전에 20대 초반에 아리따운 처녀가 지방에서 상경에서 도시에서 버스 차장이라고 있었는데 지방집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저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 월급날도 멀고 돈도 없고. 그럼 뭐로 해야 되는들? 갑을 해야죠.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요 원래 경리과로 가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어디로 가느냐? 소기과로 갑니다. 그래서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다 같이 에브리바디 시작. 가필 차장 소기과. 이게 항상 저한테 배운 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딱 이게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아이고 문제 풀 때도 요거로 이제 문제 쭉쭉쭉 풉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되고, 오늘 집에 들어갈 때 요거 다 한번 배운 다음에는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사람 있나 쫙 보고서 없다 그러면 가필 차장 소기과. 양도 가야겠어. 필요경비를 빼서 가필 차 양도차익 구하고, 차장 장기 보유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 금액 구하고,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소기과 과세표준 구한다. 아셨죠 여러분? 이걸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시면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다. OX예요.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다. OX예요. X지.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뭐예요?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이죠. 여러분 또 시험에 뭐 보면은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자, 그래서 옳은 문제에서. 자, 이렇게 해서 계산 과정 무조건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럼 또 봅니다. 요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요, 요 양도가액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한 가액,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그래서 예전에는 기준시가과세가 원칙이었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그래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 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정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인 적이 있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이제 실거래가과세가 도입돼서 이제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해서 양도 당시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준시가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쌍방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쌍방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이건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고요. 법령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도채액 계산 시에 쌍방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이게 뭐냐면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에 따르고요.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요게 이제 쌍방 동일 기준 적용 원칙입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자, 그래서 양도 당시에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한 가격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양도세 계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실지 양도한 가액을 적용해서 그럼 취득가액도 뭘 적용하고? 실거래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했어요. 그럼 취득가액도 뭘 적용하고? 기준시가. 취득할 당시 옛날에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거. 이게 쌍방 동일기준 적용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보시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양도차익 계산은 보세요.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필기하지 말고 일단 설명 듣습니다.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자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요. 실지 거래한 가액.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 거래한 가액. 그래서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보세요. 이 실지 거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실거래 가액이 불분명.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거나 또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자면 한번 볼게요. 어떤 지역에 나란히 아파트가 있는데 같은 지역 같은 동 아파트입니다. 자, 101동에 101호 102호, 103호가 있어요. 같은 동 아파트가. 자, 그럴 때 101호가 거래 신고를 해왔는데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2호는 1억 2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왔어요. 근데 103호는 극단적인 예로 25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와요. 자, 그러면 인정할 수 없겠죠? 무슨 또 이 동네 시세가 있는데 250만 원이야. 자, 그렇게 거래했는지 계약서 갖고 와보라 그랬더니 땀만 뻘뻘 흘리면서 오다가 계약서 잃어버렸다는 등 실지 거래한 가액이 확인이 안 돼요. 자, 그러면 250만 원으로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자, 그럴 때는 추계 방법으로 해요. 추계해서 이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됩니다. 추계해서 정하게 되는데, 자, 요 추계하는 순서요. 요거 알고 있는지, 어떻게 추계하는지, 요 순서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28회 시험에서도 나왔었고요. 정답 지문으로. 자, 보세요.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게 되냐면, 먼저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매매 사례가액이요. 자, 매매 사례가액이 어떤 건지 교재에 있으니까 설명만 들으면 됩니다. 이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요 3개월 내에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가격을 참작해요. 여기 보세요. 103호 이 자산 양도일 전후 3개월 내에 얘 1억에 거래했고 얘 1억 200만 원에 거래했어요. 그러면 너도 적어도 1억에 거래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고요. 요거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을 적용하는데 어떤 게 감정가액이냐 그러면 역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에요.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환산가액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여기 보세요. 환산가액이라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환산 취득가격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때 환산가격은 적용하냐 그러면
옛날에 취득할 당시에 있죠. 취득 당시에 실지거래가액 등이 이게 이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 환산 가격을 함부로 적용하면 세무서에서 당연히 그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거래가가 전면적으로 도입 2008년 이후에 돼 있고 지금 실거래가 신고 안 하면 그 과태료 제재를 받잖아요. 그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고 실거래가 신고하면 그 신고한 가액이 등기부에 등재도 되고 국세청 전산망에 전산 입력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제가 3년 전에 부동산 샀는데 나 계약서 잃어버려가지고요 실지 취득한 가격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통해 안 통해요, 여러분들? 안 통하지.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쉽진 않아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환산 가격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세금을 조금 이제 줄일 수가 있어요. 세금을 이제 좀 조금이라고 했어요. 제가 많이 줄일 수도 있고 같은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사람들이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 환산 가격으로 일부러 계산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요번에 보면 이제 새로 요번에 2018년 신설 규정 하나가 생긴 게 뭐냐면 건물을 신축하고 있죠. 신축하고서 5년 내 만약에 환산 가격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 환산 가격에다가 이제 일정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제 지금 그 규정이 요번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하여튼 뭐 환산 가격이 뭔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옛날에 취득할 당시에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하다는 건데 이런 거예요. 1990년대에 저한테 있죠? 90년대 후반에 저한테 부동산을 판 사람이 있어요. 저는 90년대 후반에 어떤 부동산을 내가 샀어요. 근데 요번에 사가지고 요번에 팔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부동산을 판 사람은 기준시가과세가 그때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게 원칙이어서 기준시가로 그 사람은 양도세를 신고했고요. 저는 그 당시에 취득세를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어서 실지 취득한 가격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갖고 있다 팔려고 하는데 양도 가격은 이번에 실지 양도한 가격이 있죠. 근데 실지 취득한 가격이요. 계약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취득 가격이 확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취득 가격을 환산하게 되는데 환산 가격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28회 시험에서 이 환산 가격으로 양도책 계산하는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열심히 연습은 했어요. 저랑 같이 제가 환산 가격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양도책 계산 예외적인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그래서 요거 이제 연락을 강조를 했는데 계산 문제 연습도 하고 그런데 다른 거하고 묶어서 이렇게 내는 바람에 시간 내 풀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환산 가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이요.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해요. 말하자면 기준시가를 가지고 실거래가로 이제 그 환산한 가격인데 하여튼 어려울 거 없죠. 환산 가격 이번에 파는 실지 양도한 가격에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이제 구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환산 가격으로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아까 세금을 제가 환산 가격으로 하면 좀 줄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요 가격대가 실지 취득한 가격이에요. 근데 사고 나서 있죠? 그동안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실지 양도한 가격은 지금 커요.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양도 차익 이만큼이에요. 근데 그거 보세요. 지금 사고 나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은 지금 보세요. 가격이 커요. 근데 기준시가는 시가를 미처 못 따라가기 때문에 기준시가는 작아요. 그러면은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환산가액은 크게 남겠죠? 자, 그럼 보세요. 환산가격은 이런 경우에 하게 되면 가격 싸게 샀는데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양도차익 클 때일 때는 환산가격으로 하게 되면 취득가격이 커져요. 실지 취득한 가격보다 높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양도차익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 이득 받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환산가격으로 하면 이렇게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 중에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서 환산가격으로 많이 계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은 안 되고 그게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그렇게 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죠. 하여튼 그리고 건물 신축하고 나서 5년 내에 이제 환산가격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제 가산세 그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울 거고요. 어떡하네 오늘 이렇게 환산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경우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불명할 때 또는 기준시가예요. 극히 예외적으로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준시가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했다 그러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고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우리 같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인데 신고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격이 불분명하다. 자, 그러면 이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합니다. 근데 기준시가는 어떤 때 적용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여기 봅니다. 구체적인 이제 추계하는 구체적인 적용 순서를 한번 볼게요. 시험에 28회 시험에서 나왔었지만 제가 그랬어요. 추계 결정, 시험 지문에 추계 결정,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추계 결정 경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자, 추계 결정 경정할 때, 시험 지문에 추계 결정 경정할 때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이 불분명해서 이때 이제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하느냐 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보세요. 추계결정 경정이요.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하냐 그러면 자 보세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차례로 적용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려요. 매매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기준시가. 그래서 매, 감, 기 순서로 추계결정 경정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리고요. 그래서 예전에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양도가액 불분명할 때 틀리죠? 매감기고. 근데 콕 집어서 여러분 보세요.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하느냐 그러면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매감한 기 순서로 추계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 환산가액이라는 것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추계결정 경정할 때는 어떻게? 매, 감, 기니까. 환산가액은 어느 때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최근에 몇 년 전에 나왔던 것이 이거예요. 자,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OX예요. X입니다. 자,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환산가액이라는 게 옛날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하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요. 양도가액이 콕 집어서 시험에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하느냐? 그럼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 순서고.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할 때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결정합니다. 근데 28회 시험에서 나온 것이 28회 시험에 취득가액을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서대로 적용해서 결정한다. OX예요. X입니다. 환산가액이 빠져서 틀렸어요, 이번에. 매매사례 감정가액 기준시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내용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당연히 정답 질문은 그거 맞출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양도차익 계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저를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차익 계산 시에는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하면 취득한 가격도 취득가액은 뭘 적용하고? 실거래가.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는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하고. 양도차익 계산 원칙,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거래가,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불분명하다. 그러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느냐? 추계 방법으로 정한다. 그럴 때 자, 콕 집어서 시험에서 추계결정 경정이란 말이 들어있는데 관할 세무상의 세금 계산할 때 추계결정 경정할 때 콕 집어서 양도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할 때는 어떤 순서로 한다? 매, 감, 기 순서로. 콕 집어서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할 때는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결정합니다. 아셨죠? 요거. 자, 그럼 교재를 봅니다. 453페이지 계산 구조에서 그 표에서 453페이지 표에서
맨 왼쪽에서 두 번째 칸 중간에 있는 칸을 봅니다.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에서 평균 빼서 양도차익 봅니다. 머리 글자를 따셔야죠. 양도가액의 가의 동그라미, 필요경비 필의 동그라미, 양도차익 차의 동그라미, 장기 보유통제 장의 동그라미, 양도소득금액 소의 동그라미, 양도소 기본공제 기의 동그라미, 양도소 과세표준 과의 동그라미요. 어떻게 외운다고요? 다 같이요? 계산구조 가, 필, 차, 장, 소, 기, 과 이렇게 외웁니다. 자, 됐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가시면 454페이지에 이번에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필기 있다 쉬는 시간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일단 무조건 쉬었다가 454페이지 교재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쉽니다.